오늘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경험담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더군요.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찍혀 있었어요. 식탁 위에 고지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바라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산세 30만 원. 지목은 무인도 잡종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전남 완도군 소안면 그 주소를 보는 순간 1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탁자를 쳤어요. 또야 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수익도 없는 돌덩이에 세금만 꼬박꼬박 뜯어가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지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거 또 세금 나왔어. 30만 원 가까이. 아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흥분하면 혈압만 오른다니까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고지서 한 단에 박힌 작은 숫자 하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3,500만 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3억에 샀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3천만 원대라고 이게 말이 돼.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63살 오재훈입니다. 25년간 건설자재 납품업을 운영해 왔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직원 셋의 작은 사무실 하나.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을 돌았습니다. 철근이 제때 들어갔는지, 시멘트 포대가 제대로 쌓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거래처와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납기일 하루 전에는 꼭 전화를 걸었죠. 내일 오전 8시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거래처 사장님들이 믿어줬어요. 오 사장은 말이 곧 계약서라고. 그 신뢰 하나로 25년을 버텼습니다. 97년 IMF 때도 버텼어요. 주변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 저는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해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은행 대출이 막혀도 제 통장을 털어서라도 자재를 납품했어요. 그렇게 2번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오 사장은 끝까지 간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딸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첫째는 간호사가 됐고 둘째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45살에 산 아파트였는데 15년 만에 완납했죠. 통장을 정리해 보니 60살까지 모은 돈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3억은 현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평생 땀 흘려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25년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됐어.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그땐 몰랐습니다. 편하게 살겠다는 그 생각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6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경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가계부채 역대 최고 건설사 연쇄 부도 제2의 IMF 우려. 처음엔 그냥 언론이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 사장, 미안한데 이번 달 발주 좀 줄여야겠어.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죠. 한 달 뒤엔 아예 주문이 끊겼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대형 유통망이 납품 단가를 40%씩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6개월 연속 적자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까지 무너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버텨야 해. 그렇게 버티려 했지만 더는 무리였어요.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직금을 챙겨줬어요. 자재 재고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가 말하고 있더군요.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불경기일수록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실물 자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뒤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완도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등장했습니다. 자연인 삶 시작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자유. 심장이 괜히 뛰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사람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바위에서 조개를 따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댓글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어차피 경기 안 좋은데 섬이라도 사두면 자산은 지킬 수 있어. 그냥 보고만 오자. 보는 건 공짜잖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도 포구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 사장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중개업자가 다가왔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자신감이 묻은 미소. 이상할 만큼 믿음이 갔어요. 배 타고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는 작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엔진이 둔탁하게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폭우와 튀어오르는 물보라가 마치 제 마음까지 끌어당기는 듯 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섬이 모습을 드러내자 심장이 다시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중개업자가 물었어요. 솔직히 요즘 3억대 섬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억 넘어갑니다. 사장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섬에 도착하니 바위가 미끄러워 중심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는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끼가 좀 있어서 그래요. 섬을 둘러보며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물대표랑 해루질 포인트입니다. 홍합, 해조류, 소라 같은 해산물은 그냥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슬쩍 제 옆으로 와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오 사장님, 이건 사는 사람이 그냥 이득 보는 물건입니다. 몇 년만 갖고 계셔도 가격 올라갑니다. 요즘 섬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혼자 쉬기에도 좋고 투자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준보전 지역이지만 나중에 규제 풀리면 대박입니다. 나중에 팔아도 사장님이 손해 보실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제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도 좋지만 3억 5천을 허투루 날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바다만 보이는 조용한 풍경 속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아무도 없는 고요함. 아내랑 둘이서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그 순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도 서울서 한 분 내려옵니다.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이 가격에는 다시 못 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섬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소나무, 파도, 하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이틀 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천, 잔금 2억 5천. 3억이 빠져나갔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그럴싸했어요. 한 달의 보름은 섬에서 낭만을 즐기고 나머지 보름은 집에서 쉬는 반자연인 생활.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기 두드릴 때와는 딴판이더군요. 낚싯배를 한번 불러 들어가는데 10만 원 나오는데 10만 원. 왕복 2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10분 거리인데 1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 사장님 사람만 타면 5만 원만 받지. 저 물통하고 가스통 좀 보이소. 저거 싣고 내리느라 허리 다 나갑니다. 짐값은 줘야지. 한 달에 4번만 왔다 갔다 해도 배산만 80만 원이 깨지는 겁니다. 아끼자 한 번 들어가면 뽕을 뽑아야지. 결국 저는 배삭이 아까워서 한 달에 보름은 섬에서 보름은 집에서 지내며 반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섬 주인이 된 남자 진짜 자유는 여기 있다.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달렸죠.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봐, 내가 잘한 거야. 첫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배삽 80만 원, 생수와 식량 20만 원, 발전기 유류비 10만 원,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중얼거렸지만 이게 낭만이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섬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폭염이 왔어요. 빗물을 받아놓은 고무통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으니 씻을 수가 없었죠. 생수를 아껴가며 수건에 물만 묻혀 몸을 닦았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떡져서 빗질도 안 되더군요. 몸에서는 시큼한 쉰내가 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중얼거리며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발전기가 고장났습니다. 저녁에 발전기를 돌리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줄을 몇 번이고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완도까지 나가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가졌네요. 부품 갈아야 합니다. 수리기사가 발전기를 뜯어보며 말했죠. 얼마나 나올까요? 30만 원 정도요. 지갑을 열어보니 2만 원밖에 없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발전기를 들고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낮 동안은 너무 고요해서 그대로 섬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바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농막이 우두둑하고 흔들릴 정도로 세게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8시쯤엔 지붕이 들썩거릴 만큼 위태로웠어요. 문틈 사이로는 매서운 바람이 휙휙 몰아쳐 들어오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농막 전체가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어요. 새벽 4시쯤 쾅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어요. 농막 한쪽 벽면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아, 안 돼. 급히 비닐을 덮고 밧줄로 묶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완도로 나가 자재를 사서 복구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갔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2억 5천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잔잔해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 한 덩어리가 등 뒤에서 덮쳤습니다. 몸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위에 넘어졌어요. 본능적으로 팔을 바닥에 내밀었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통증.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게 느껴졌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119입니다. 저기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요. 어디세요? 완도 앞바다 무인도요. 해경에 연락해서 구조대 보내드릴게요. 30분 뒤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를 부축해배로 옮겼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요꼴 골절이네요. 깁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6주는 봐야죠. 6주 한 달 반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오른팔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결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자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게 진행됐네요.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섬이요? 의사가 제 팔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63이시죠? 이 나이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섬 생활 정말 재고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매일 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 실업률 최고치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섬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잔액이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더군요. 병원비, 생활비, 수리비. 돈은 물듯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저한테 섬을 팔았던 중개업자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재훈입니다. 작년에 완도 섬 산 사람이요. 아, 오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섬 생활 잘하고 계세요?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게 섬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아, 목소리 톤이 확 낮아지더군요. 전화 너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말씀드리기 참 난처한데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개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년에 사장님이 사실 때하고 상황이 지금이랑 정말 달랐습니다. 달랐다니요? 그때는 3억이 적정가라고 하셨잖아요. 중개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외지인들한테 섬 로망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죠. 유튜브 SNS에서 자연인 콘텐츠가 폭발하던 때라 솔직히 말하면 실수요보다 감성 매수자가 더 많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죽었습니다.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사장님, 사실 그때 제가 준보전 지역이라 나중에 규제 풀리면 대박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환경부 법이 강화돼서 이제 거기 건물 하나도 못 짓는 절대 보전으로 묶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제2의 IMF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인데 누가 섬을 사겠습니까?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중개업자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시세 전망으로는 3천에서 4천 선 정도 내놓으셔야 문이라도 올까 말까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3천에서 4천이요. 네, 죄송합니다.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내가 3억에 산 섬이 3천만 원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중개업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요즘은 정말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는 섬이 많습니다. 섬 매물 시장이 이렇게까지 식을 줄은 저희도 예측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억에 산 섬이 3천만 원, 2억 7천만 원이 바다 한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전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바라봤습니다. 섬 중개업자. 왜요? 섬 팔려고.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얼마라던데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천에서 4천일래?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 준 섬이 3천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찾은 건 자유가 아니었어. 도망칠 곳이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지금 뉴스 봐요. 실업률 최고라고 나오는데 아빠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선택을 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63살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죠.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파트 경비원 모집 65세 이하 가능 12시간 교대 근무. 며칠 뒤 면접을 받습니다. 30년 회사 다니셨네요. 왜 경비 일 하시려고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관리실에서 경비복을 받았어요. 네이비색 유니폼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25년 사업하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경비복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쓰라렸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교대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낮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어요. 관리실 한켠 작은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밤 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였죠. 한 달에 160만 원. 3억을 날리지만 않았어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그 섬은 그냥 잊어요. 그래. 아빠가 잘못 산 게 아니라 그 섬이 아빠한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저는 완도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항구 난간에 섰어요. 멀리 떠 있는 그 섬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둥실 떠 있더군요. 관광객에게는 그저 엽서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난 자연을 원한 게 아니었구나.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지. 제2의 IMF가 온다는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서 섬으로 숨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섬까지 따라왔어요. 아니, 섬이 제 위기를 더 키웠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처음으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향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섬이 제 삶을 구해주진 않았지만 사람들 인사에 고개 숙이고 새벽에 빗자루를 움직이며 밤마다 모니터를 확인하는 이 일상들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세금 고지서는 매년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팔리지도 않는 섬에 돈만 계속 빠져나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지서를 보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어리석음을 상기시키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도망칠 곳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려울수록 발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